자, 그러면 이어가지고 이모곤란의 결과를 이어가지고 이모곤란 이후에 생겼던 청나라의 내정 간섭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나라 중에 아무래도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는 일본과 청나라 두 나라였을 겁니다. 예. 근데 청나라에서도 일본에서도 당시 이제 근대화 운동이 한창이었는데, 일본의 근대화 운동은 메이지 유신이라 그래가지고 메이지 천황을 기점으로 그 조슈번, 그러니까 이제 막부의 지배가 무사들이 지배했던 사무라이의 시대가 끝나고 에도 막부가 무너지고 조슈번과 뭐 사스마번이라든지 뭐 또 어디가 있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번들, 지방 정부 출신의 인사들이 메이지 천황을 모시고 근대화를 시행해 나가고 있었어요. 물론 이 과정은 모든 제도를 군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도를 서양식으로 맞춰가는 어떠한 그러한 제도들이었고요. 반대로 청나라에서는 양무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천황을 중심으로 모든 나라가 다 힘을 합쳤던 메이지 유신과 다르게 각지의 군벌들 또는 이제 각 지방의 영주들을 중심으로 이용장이라든지 이런 그 양모파를 중심으로, 즉 서양의 무기를 쓰자라는 파벌을 중심으로 어떤 제도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러한 개혁들 없이 무기나 기술 관련된 그러한 것들만 바꿔나가고 있는 두 나라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어쨌든 이모곤란 때는 청나라의 원세계, 나중에 이제 위안스카이가 나중에 중화민국 총통이 되는 사람이에요. 위안스카이가 데리고 온 병력을 통해서 이모곤란이 일어났고, 이모곤란이 진압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청의 내정 간섭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러한 청의 내정 간섭을 보고 조선의 파벌이 두 파벌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파벌은 우선 아무래도 그래도 친정파겠죠. 친청파. 예, 친청파가 생기는데, 이 친청파는 당연히 청나라에 친하고 청나라의 양모운동을 바탕으로 하자는 겁니다. 즉 뭐 사상이나 그러한 개혁 없이 우리나라도 성리학적 기반 하에서 또는 우리 가지고 있는 조선의 나름대로의 어떤 정신 하에서 무기는 외국 애들이 훨씬 더 좋은 걸 쓰는 것 같으니까 외국의 대포, 외국의 함선, 외국의 총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용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온건파라고 불립니다. 온건개화파라고 불리죠. 반대로 반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아까 말했던 일본, 그 중에서도 메이지 유신이 이들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국의 기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제도, 습성, 사회, 학교, 교육 이런 것들까지 다 서양식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해서 급진파, 급진개혁파로서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요. 이 급진 개화파들의 주도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갑신정변입니다. 다음에 여러분 혹시 알 것 같아서 얘기 안 했는데, 아까 저 위에 있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먼저고 여기가 나중이에요. 예, 그 당연한 겁니다. 이걸 내가 지금 설명해야 될 건 아니죠. 자, 어쨌든 또 가봅시다. 그래서 갑신정변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이 갑신정변은 어떤 거냐면, 자, 우선 주도를 누가 하게 되냐면 급진개혁파, 방금 이야기했던 반청파, 메이지 유신을 꿈꾸는 자들이었죠. 이들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김옥균이라든지 서재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고도 있긴 한데요. 사실 뭐 그 외의 인물들은 뭐 박용현이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은 단독으로 나올 만한 인물이 아니고, 사실 김옥균만 써도 돼요. 여러분 수능 수준에선. 근데 나중에 서재필이 또 이 개화기 내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써준 겁니다. 김옥균만 알고 있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두 번째 과정을 볼게요. 과정은 우정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의 우체국 같은 겁니다. 이런 우정국의 축하연 때 이때 거사를 일으켰어요. 즉 우정국 축하연이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축하해주고 있는 이 와정에 거사를 일으킨 거죠. 이래가지고 정부 고관들, 특히 이제 민씨 고관들을 다 때려 죽이고 나서 이제 자기네들의 정권 획득을 위해 쿠데타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정국에서 거사를 일으키고 나서 뭐를 하냐면 개화당을 만들고
14개조 정강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이 14개조 정강은 나중에 한번 그 일기자료, 선생님이 나중에 그 사료 모아가지고 한번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인민평등권, 인민은 모두 평등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또 그 다음에 입헌군주제를 이야기하고요. 입헌군주제. 그 다음에 지조법을 이야기합니다. 지조법을. 자, 뭐 입헌군주제하고 지조법을 조금만 설명할게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서 다스릴 것이냐, 또는 단체가 다스릴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혼자 다스리는 걸 이제 군주정 또는 뭐 왕정, 제정, 황제정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군주정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전제군주정, 즉 군주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과 입헌군주정, 군주라 하더라도 헌법에 입각하여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입헌군주정이 있습니다. 그 입헌군주정, 즉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제 정권에서의 어떠한 그런 무작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헌법에 입각하여 정치를 해야 한다는 입헌군주제를 주장하고 있어요. 잠깐만, 야 이씨 가만히 좀 있어, 초박. 아이씨, 하우씨, 앵간치 방해하네 정말. 아, 일시정지해 놓고 할걸. 미안해. 초박이 좀 갈고고. 이 개새끼 작작 끌고 아파 죽겠네. 뭔 개소리 하다기까지 갔지. 하지 말라고 새끼야. 발로 좀 맞아. 뭐 하다 였어? 입헌군 주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조법은 뭐냐면요, 토지와 관련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원래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내고 그 기존의 조선에서 세금 제도를 하고 있었던 그 전정을 생각해봐봐 얘들아. 영정법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걸 생각해보면 지금 원래 세금 누가 많이 내고 있었지? 대동미도 그렇고 결작도 그렇고 그런 것들 다 생각해보면 토지 1결당 배분된 세금이었어. 다시 말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였어. 지주들이 내는 게 세금이라고. 근데 토지세를 깎아주겠대. 이 말은 뭐냐면 얘네들은 굉장히 엘리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야. 즉, 이 불쌍하고 우매하고 무식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백성들의 삶을 도와주고 이 조선을 강한 나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엘리트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았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무식한 애들은 우리 뜻을 이해를 못할 테니까 일단 고쳐놓자 이거야. 일단 우리 뜻대로 고치자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직접 농사도 안 지어보고 세금도 안 걷어보고 그저 책만 보고 공부한 멍청이들이라 나름대로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지조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토지와 관련된 세금을 깎아주는데, 어차피 토지에 관련된 세금 이거는 결국 지주 세력들의 세금을 깎아준, 다시 말해 백성들이 아니라 기득권자의 세금을 깎아준 것밖에 안 된다고. 즉 현실을 몰라. 현실과의 유리가 심하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입헌군주제라는 건 결국 헌법에 입각하여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겠다라는 건데, 소위 말하는 기득권 세력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정책이야. 인민평등권도 마찬가지고 양반이나 백성들이나 똑같다 이거 아니야. 근데 그러한 정권들을 통해서 기득권 세력들한테 욕 바가지로 쳐먹었는데 지조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젠 백성들한테까지 욕을 바가지로 쳐먹, 양쪽을 다 적으로 돌린 거예요. 이 멍청이들이. 그래가지고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3일 만에 진압당해요. 청나라가 와서 진압을 합니다. 청나라가 와서 진압을 해요. 사실 이 급진개화파들이 이러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던 백 중에 하나가 일본 공사였어요. 이 일본 공사가 해봐라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얘네들이 거사를 일으켰는데, 정작 청군이 거대하게 쳐들어오고 나니까 일본 애들은 빤스런 각인데? 하고 배 타고 도망갔어. 그러다 보니 청나라 군대를 막아줄 사람이 없고 군사력에 의거하지 않은 이러한 쿠데타는 바로 박살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텐진조약입니다. 텐진조약은 청나라와 일본 간에 체결된 조약이에요. 즉 우리나라와 체결한 게 아닙니다. 텐진조약에서 청나라와 일본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파병할 일이 있을 때
서로에게 통보를 해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텐진 조약이 나중에 청일 전쟁의 그 수많은 교과서들이 거의 7종에 가까운 교과서들이 정확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텐진 조약에서 의거한 이유대로 청나라가 병력을 파병했기 때문에 일본도 병사를 파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텐진 조약은 파병권을 인정한 게 아니라 서로에게 통보를 하자는 거였고, 파병권은 다시 말해 일본이 우리나라에 병사를 보낼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제물포 조약이다. 예, 이거 선생님도 사실 몇 년 전까지 잘못 알고 있었고, 선생님도 텐진 조약에 의거하여 일본인들이 병력을 파병했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최근에 선생님이 임용고시를 공부하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미래행 교과서를 좀 읽어보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서술들이 지금 현재로서도 많이 수정되어 가고 있고요. 일부 역사 교사 선생님들 아직도 텐진 조약에 의해서 청일전쟁 때 일본이 병사를 파병했다라고 가르치시는 분 많습니다. 틀린 서술입니다. 임용고시 이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적으면 틀려요. 일본의 병력 파병은 제물포 조약에 의한 것이다라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수능에서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을 거예요. 어렵게 내지 않을 거예요.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검은도 사건 봅시다.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아까 러시아 얘기했었죠. 조선 책략 얘기하면서 러시아가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남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진의 어떠한 야망을 꺾기 위해서 영국이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해서 영국을 점령하기 위해 거문도를 점령하는 거문도 사건이라는데, 약 2년 정도 점령을 하고요. 거문도의 위치는 여수와 제주도 중간 지점에 위치했다, 뭐 이렇게 이미 써져 있죠. 선생님 나름 좀 프린트에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사실 거문도 위치 정도를 왜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실 뭐 지도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사실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주면 위치를 잘 못 잡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보여준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게 이제 중립화론입니다. 우리나라가 청나라, 일본, 영국, 러시아 막 이런 강력한 나라들 사이에서 맨날 두드리가 터지고 얻어 터지고 있으니까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럽의 스위스처럼 중립을 주장하자. 우리 주변에 너무 강대국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중립화라는 건요, 함부로 중립을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반에 철수라는 애하고 경배라는 애하고 싸움을 진짜 잘한다고 해봐. 근데 그만큼 싸움을 하나 더 잘하는 애가 있어. 그 애가 예를 들어서 초복이라고 하자. 초복이가 누구 편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경배나 철수가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형성할 수 있겠지. 왜? 비슷한 실력의 애가 둘이 있는 것과 하나가 있는 건 천지 차이잖아.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초복이가 나는 중립을 지킬게, 니들끼리 알아서 치고받고 싸워 라고 해야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걔 싸움 존나 못하는 족밥 이렇게 누구라고 할까? 제일 만만한 건 누가 있어? 강찬이가 싸움 존도 못하는 강찬이가 나는 중립을 지킬게, 너희들이 알아서 싸워봐, 이지랄 떠는 순간 걔는 빵 셔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스위스는 여러분들이 잘 그러지 정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군사력이 강한 나라 중에 하나고요. 역사적으로도 스위스 용병은 굉장히 유명한 용병이었습니다. 스위스는 지금에서야 관광산업이네 이런 걸로 먹고 사는 거지, 옛날에 산더미, 그것도 눈 덮인 산만 있는 알프스만 있는 그 스위스에 뭐 먹고 살 게 있었겠어. 그래서 남자들이 창 들고 칼 들고 나가서 용병, 돈 받고 싸우는 용병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가 스위스고요.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지금도 스위스의 군대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고, 어떤 탱크라든지 전투기라든지 이런 군비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1차 대전 때 벨기에나 2차 대전 때 벨기에가 나름대로 중립국 지랄했다가 히틀러한테 돼지게 쳐맞고 독일한테 돼지게 맞았거든요. 스위스는 1차 대전이고 2차 대전이고 중립국을 선포했지만 그 강력한 병사, 그리고 산에 땡 처박혀가지고 알프스를 이렇게 요새 삼아서 강력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한 번도 털린 적이 없어요. 즉 중립국이라는 소리는 본인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소리지,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함부로 이야기할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세계의 이 6일주라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이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한 위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자강의 힘 속에서 중립국을 파병하고 어느 쪽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서 그러지 않고 약간 이렇게 줄타는 광해군의 중립외교 같이 그런 것들을 좀 하면 나름대로 이득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야기한 거고, 실제로 그로 인해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은 나라도 동남아에 한 군데 있습니다. 나중에 세계사 설명할 때 한번 배울 수 있겠죠. 어쨌든 그저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었지만 현재로서는 너무나 군사력이 없고 조선의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중립화론을 얘기한다. 사실 현실성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이제 미국 유출 방공령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쌀이 굉장히 부족해졌었어요. 우리나라의 쌀이 뭐 가뭄이 들어서 부족해졌을 수도 있지만 공업화를 하고 있는 일본이, 특히 일본이 본인 국가들의 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쌀을 굉장히 싼 가격에 많이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일본의 고가 안정화라는 정책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사실 이거는 교육과정을 좀 많이 오버하는 영역이기도 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필기 안 하겠습니다. 듣고 이해되실 수 있는 분들은 이해하시고요. 아니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셔도 됩니다. 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쌀을 그렇게 많이 가져갔느냐? 이것은 고가를 저가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쌀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면서 일본의 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막겠다는 뜻인데요. 왜 일본의 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 되냐면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까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잘 들어봐봐요. 지금 일본은 공업화를 하고 있어요. 공업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월급을 줘야 되냐면 먹고 살 만큼만 월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약간 1970년대 박정희 경제정책하고도 약간 연관이 있는데요.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최대한 적게 주고 남는 이득으로 계속해서 재투자를 해서 공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은. 그리고 1970년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에게 그래도 최소한으로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밥을 먹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쌀값이 올라가는 순간 노동자들의 월급도 올려줘야 돼요.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쌀을 사와가지고 그것도 거의 값싸게 털어와서 자기네 나라 시장에 풀어서 쌀 가격을 저가로 유지시키고, 이 쌀 가격이 저가로 유지됐기 때문에 일본의 중화공업이라든지 나름대로 중공업, 그 공업화 과정 속에서 일본 노동자들을 통해서 많은 노동력을 확보하고도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거고, 역시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1970년대에 통일벼라든지 그런 벼품종 개량을 통해서 다량의 쌀을 유통시켜주고, 그 맛은 없지만 나름대로 흰쌀을 먹게 해주는 그 저고가, 저가적으로 농민들의 나름대로 부담이나 희생이 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의 가격을 최대한 저가로 유지시키면서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줄 수 있었던 기반, 그리고 그 남은 돈을 통해서 다시 재투자를 통해 공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상황, 이런 거예요. 미안해. 그래가지고 미국이 유출되고 있는데 이게 좀 적당히 뺏어가야 되는데 하도 너무 털어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안 돼. 이거 도저히 더 이상 일본 애들 쪽발이 새끼들 이 쌀 가져가는 거 나는 도저히 못 참겠어. 안 돼. 나가. 불가능. 하고 막았어요. 자, 이거는 사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 우리나라의 지방관이 자기 밑에 있는 백성들이 굶어 죽는 걸 보다 못해서, 너무 쌀 가격이 튀어 올라가는 걸 보다 못해서 안 돼. 쪽발이 니들 더 이상 곡식 못 가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가지고 일본이 지랄을 합니다. 야, 니네 방공령 선포할 거면 우리나라한테 몇 개월 전에 송부하기로 했잖아. 이런 식으로 지랄 연병을 떱니다. 이거 나중에 선생님이 읽기 자료에서 한번 보여주긴 할 건데요. 어쨌든 방공령을 선포한 걸 가지고 지랄 연병들을 떨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몇 명의 이런 그 지방관들, 나름대로 백성들을 생각해서 방공령을 내렸던 지방관들이 파면당하고 우리나라에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미친 짓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본의 어떤 수탈이 강화되고 나니까, 수탈이 계속되고 나니까 일어났던 것이 바로 동학혁명인데요. 방공령 이거를 아니야, 그래도 표 만들었으니까 일단 적어둡시다. 방공령 일단 적긴 적을게요. 방공령이 두 번 일어나거든요. 네, 두 번 일어나는데 한 번은 함경도 지역에서 일어나고요.
또 한 번은 황해도 지역에서도 일어납니다. 두 군데 정도 지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으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한 일본의 수탈이 계속 심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동학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동학혁명의 1차를 보고 일단 마무리를 지을게요. 지금 선생님이 이거 영상을 찍어보면서 느끼는 건데, 와, 이거 진짜 나 진도 제대로 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와, 미친듯이 죽자 살자 수업해야 될 것 같은데, 얘들아. 자, 어쨌든 볼게. 자,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 고부에서 일어난 농민봉기가 먼저가 돼요. 조병갑의 횡포를 통해서 일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동학을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전에 조선 문화사를 하면서 동학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본적으로 뭐 서학의 어떤 천주교에 대응하는 뭐 인내천적인 사상을 통해서 일어났던 동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조병갑의 건수가 좀 지랄 맞았던 게 해도 좀 너무하게 수탈을 했어요. 농민들을. 뭐 만석보라는 걸 건설해가지고 물세를 걷기도 하고, 아니 농사에 도움되라고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불러다가 막 노역시켜가지고 짓는 것도 농민들이 지었는데 농민들한테 그 물세를 걷어가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조정에서 관리를 파견했는데, 야 이건 뭐 조정에서 관리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낸 놈이 조병갑하고 쎄쎄쎄 해가지고 오히려 뭐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영 뭐 이렇게 잔치 대접만 받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뭐 또 조정에서도 뭔가 이렇게 또 뭔가 하도 백성들의 이렇게 탄원이나 이런 게 심하니까 너 좀 잘 좀 해봐. 애들 좀 말 좀 안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놈이 이거 조정에 찔렀냐고 이 지랄 떨면서 주동자를 찾아가지고 조져버리질 않나. 해도 너무하니까 첫 번째 봉기가 일어난 겁니다. 동학당, 그러니까 그 동학 교도들의 모임 안에서 얘 해도 너무하다, 얘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1차 봉기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1차 봉기를 통해서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조선의 3대 도시 중 하나였던 한양, 평양, 전주성을 점령을 합니다. 이거는 커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반란군이 일어나서 부산을 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게다가 전주에는 지금 조선의 왕들의 성씨가 이씨인데 전주 이씨잖아. 왕조의 본관이 털린 거야, 반란군들한테. 이러니까 조선이 너무 놀래가지고 청나라한테 원병 요청을 합니다. 근데 청나라가 파병을 하니까 일본도 어라? 하고는 청나라와 일본이 동시에 파병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반란군 녀석들도, 다시 말해 동학농민군도 우리가 원했던 건 이 정도의 혼란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좀 보여주고 좀 정상적인 세금제도 안에서 우리의 어떤 고충을 들어주고 우리 눈물 좀 닦아주고 그러고 좀 제대로 된 지방간 좀 보내달라는 거였지, 외국의 짱깨 새끼들하고 떼놈 새끼들하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짱깨 새끼들하고 쪽발이 새끼들하고 와가지고 이 나라 지랄 떠는 걸 보려고 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에 전주성의 안에 있던 동학혁명군과 조선에서 파병된 어떤 토벌군들 사이에 이제 화약이 이루어집니다. 즉 화해를 해요. 그게 바로 전주화약입니다. 전주화약을 통해서 패정개혁안, 즉 패정개혁, 서로 간에 이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개혁을 합시다, 이 잘못된 정책들을 개혁합시다라는 것 중에 그런 안들을 만드는데, 그 중에 이제 볼만한 게 이제 토지균분, 토지를 나름대로 이렇게 좀 몰빵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좀 토지를 나눠 가지고, 두 번째 이제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고, 정확히 말하자면 허용은 원래 했지만 제가한 과부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볼만하고, 이런 패정개혁안을 제대로 진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한 감시기구로서 집강소를 설치를 요구를 해요. 이런 요구들을 다 들어줍니다. 집강소라는 건 모여서 스스로 강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패정개혁안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기구로서의 이런 집강소 설치를 요구하고, 마지막으로 자 이제 전주성 우리 돌려줄 거고요. 우리 더 이상 조선군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일본 새끼들, 짱깨 새끼들 꺼지세요 하고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하죠.
문제는 야 니들이 일본이야. 도망갈래? 철수할 거야? 야 지금 어떤 상황이야? 갑신정변 때, 응? 갑신정변 때 우리나라가 다시 말해 일본의 공사관이 털리고 일본인들이 죽어나가고 그러한 쪽팔림을 당하면서도 청나라가 우리가 아직은 조선에서 청나라를 건들 만한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겨우 화해해가지고 돌아왔어. 그리고 호시탐탐 이제 우리 할만해. 몸짱 됐어. 키웠어. 근육 올렸어. 이제 내가 3대를 한 450 친다고 그렇게 힘 키워놨는데, 그래서 이 멍청이 조선 애들이 지네 나라에서 일어난 죽창 들고 일어난 애들 하나 못 잡아가지고 청나라에 파병 요구를 했고, 우리가 드디어 텐진 조약과 제물포 조약에 의거해서 한국으로, 조선으로, 한반도로 병력을 합법적으로 보낼 기회를 잡았는데, 그리고 파병했는데, 니네 같으면 물러날래? 나겠냐? 니들 같으면? 그렇지. 자, 물러났어? 안 물러났어? 안 물러났죠. 안 물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청일전쟁이. 자, 하나하나 조금 볼게요. 우선 동학농민운동의 2차 그 봉기를 좀 보겠습니다. 2차 봉기. 자, 원래 물러나라고 했는데 물러나질 않으니 동학농민군은 2차로 봉기를 합니다. 그 2차 봉기를 통해서 우금치 전투, 공주 우금치에서 전투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죽창을 들고도 이길 수 있었던 족밥 조선군이 아니라 일본군이 함께 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동학농민군이 일본군한테 많이 맞아 죽었다. 저 일본 싫어해요. 미리 얘기합니다. 이거 일본 쉴드 치는 거 아니에요.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이 주력인 병사들에게 맞아 죽었다. 예, 잘못된 역사 소설입니다. 틀린 거예요. 팩트는 한국군이 더 다시 말해 조선의 군대가 더 많았습니다. 조선의 군대가 일본으로부터 몇몇 신병기를 제공받고 그 신병기들을 통해서 동학농민군을 학살한 거예요. 즉 동학농민군은 같은 나라의 병사들에게 학살당했다고 보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이래서 사실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에는 꽤 문제가 많아요. 우리나라 교과서는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지은 죄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패배한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다루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수정해 볼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일본도 잘한 건 없어요. 일본은 동학농민군의 패잔병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종이로 복면을 씌운 다음에 그 종이 복면에다 불을 붙이기도 하고 굉장히 잔인한 면모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어쨌든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2차 봉기 때 동학농민군이 우금치 전투에서 대패하고 굉장히 학살당하는데, 그 학살당하는 게 일본군이 와서 동학농민군을 학살했다라고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일본군과 조선군, 심지어 병사들의 숫자는 조선군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본군과 조선군의 비율이 거의 2대 8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 조선군에게 동학농민군은 학살당합니다. 야, 이 개쌍 아우씨, 왜 그래 진짜. 착착방해 진짜. 이씨, 인강 찍는데 이씨, 미안해. 오늘 안 놀아줬다고 댕간시 찡찡댄다. 죽여버릴 수도 없고. 깝깝해. 오늘 산책을 안 나가주긴 했는데, 아니 나도 공부도 해야 되고, 선생님 23일날 시험도 봐야 돼, 임용고시도 봐야 되고, 근데 어떻게 놀아줘. 징그러워. 좀 종이 짱 박혀있지 새끼들. 한 마리만 길러도 이러는데 중복이 말복이 다 기르면 뒤지겠는데 진짜 열받아서. 자, 어쨌든 이제 국외 청일전쟁 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동학농민군이 1차로 이제 전주성에서 화약을 맺고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해도 철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최대 난적이었던 청군과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전투는 사실 전쟁사에서, 그러니까 한국사에서 전쟁사를 언급을 한다고 해도 청일전쟁이 나올 확률 없어요. 진짜 없어요. 청일전쟁의 결과 이런 걸 물어볼 수는 있어도
과정을 물어보는 것도 임진왜란 정도나 물어보지 한국에서 또 6.25 전쟁 정도 물어보겠죠. 청일전쟁의 과정? 아니요. 오버입니다. 오버고요. 청일전쟁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 청일전쟁의 결과는요. 청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청일전쟁의 결과가 이제 청나라가 일본에게 랴오동반도 숫자로 쓸게요. 랴오동반도 요동반도를 할양하고 진짜 싫다 이거. 요동반도를 할양하고요. 그냥 이럴 거면 그냥 내리자. 요동반도를 할양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조선에서 일본의 우위를 인정해주겠다 합니다. 조선 내 일본의 우위를 인정한다. 요게 이제 청일전쟁의 결과입니다. 이긴 건 당연히 일본이 이겼어요. 예, 당연히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일본의 주도로 뭐가 시작되냐면 개혁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 일본 내부, 그러니까 조선 내부의 어떠한 그 시스템을 일본에게 가장 알맞은, 일본이 조선을 수탈하기에 가장 알맞은 형태로 바꿔나가는 작업들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말이 좋아서 갑오개혁이지 사실 일본의 입김이 너무나 강했던 게 갑오개혁이라 일단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1차 갑오개혁부터 볼게요. 갑오개혁은 두 번 있어요. 1차 갑오개혁이 있고 2차 갑오개혁이 있는데요. 자, 1차 갑오개혁에서는 우선 군국기무처가 설치가 됩니다. 예, 군국기무처가 설치가 되고요. 이 군국기무처 속에서 1차 갑오개혁의 내용 중에 볼만한 게 이제 신분제를 폐지하는 거, 그리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는 거. 허용은 아니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과부의 재가를 오케이 한다는 건 재가한 과부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거. 그쵸. 이거 조선과 고려 그 여성 인권 이야기 했을 때 얘기했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2차 갑오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2차 갑오개혁에서 1차 갑오개혁과 2차 갑오개혁의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제 청일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1차 갑오개혁은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동학농민군 때문에 쪽팔리게 청나라에게 파병 요청했고, 그러면서 일본이 넘어와서 이 둘의 대결이 왠지 조선 땅에서 일어날 것 같으니까 동학농민군과도 급하게 전주화약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동학농민군이 요구했던 패전경을 들어주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몸 키우고 이러고 할 테니까 두 나라 좀 꺼지세요. 짱깨 쪽발이 좀 꺼져. 이렇게 하면서 1차 갑오개혁을 시행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전혀 의거하지 않고 청나라 일본은 이 나라에서 대판 싸우고, 그리고 일본이 이기고 청나라가 나름대로 조선 내 어떤 자기네 영토라든지 조선 내에서의 우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시기로 되어버리니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군도 들고 일어나는데 일본군과 조선군한테 개처발리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조선 내에서 완벽하게 청나라보다 일본의 영향력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든 일본이 다시 한번 갑오개혁을 수정을 하는데, 그 수정 내용의 대표적인 게 이제 군국기무처를 폐지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기존의 조선의 어떠한 개혁 드라이브를 이끌어 나가고 있던 그 컨트롤 타워 같은 걸 날려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날려버리고 개혁의 센터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중심으로의 다시 개혁을 하기 위해서 홍범 14조라는 것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강조를 합니다. 교육을. 조금 이것도 약간 교육과정 오버긴 한데, 초등교육이 많이 강조가 돼요. 초등교육의 강조가 많이 됩니다. 결국 뭐냐면요, 근데 중등교육이나 대학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딱 지네들 필요할 만큼만 교육시켜가지고 부려먹겠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사실 1, 2차 갑오개혁 정도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조금 위에서부터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모곤란이 아니라 이 동학농민운동이 1차 분기를 통해서 일어났고, 동학농민군은 그냥 부패한 관리들을 좀 쫓아내주고 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잘 나가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전주성을 털어버렸단 말이야. 이 국가의 어떤 본관이 털려버리는 이런 위기 때문에 너무 놀래서 일단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을 했는데, 청나라가 파병을 하니까 일본도 텐진조야 재물포조야 이지랄 떨면서 파병을 해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좋댔네, 망했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우리 화해하자라고 해서 화해하고 패전개혁안 요구 들어주고 집강포 깔아주고 일본군 꺼져, 짱깨 꺼져 이 얘기 했는데 여기 기회를 잡은 애들은 절대 꺼질 이유가 없고 청일전쟁 일으켜서 일본이 이겼어. 그러고 나서 일본에서 라오동반도 내놔, 요동반도 내놔, 니네 땅이었던 요동반도 내놔. 그리고 조선 내에서 우리가 더 우위인 거 인정해 라고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 인정해줄게 라고 하니까 동학농민군들 입장에서는 어이 씨발 안돼 죽창이다 라고 했지만 개처발렸고 그지? 가보개혁 이제 조선 내부의 활동이었던 가보개혁도 1차 가보개혁은 야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냥 좀 사라져 둘 다 사라져 라고 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개혁을 꿈꾸고 있었는데 그것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우위가 확정되면서 2차 가보개혁 즉 군국기무처 원래 센터를 폐지하고 홍범 14조 발표하고 초등교육을 강조하는 그런 형태의 개혁으로 변해갔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한번 끊을까? 예, 여기서 한번 끊읍시다. 예, 여기서 한번 끊고 아니 삼국간서까지 갈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랴오동반도를 할양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발이 심했어요. 특히 누구의 반발이 가장 심했냐면 러시아의 반발이 너무 심했습니다. 왜냐면 이 요동반도라는 땅을 어디가 노리고 있었냐면 러시아가 노리고 있었어. 왜? 러시아의 아까 목적 뭐였어? 조선 책략의 아까 목적. 그렇지. 얼지 않는 항구를 얻는 거였잖아. 그래서 나름대로 태평양으로서 나갈 수 있는 항구에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하기 위한 기점으로 한반도의 어떤 지정학적 중요성을 알아보고 있었던 거였는데 한반도만큼은 아니어도 요동반도도 충분히 자기네들이 눈독 들이고 있고 노리고 있던 땅이었는데 그걸 지금 홀라당 일본이 먹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안 되지 라고 해가지고 러프독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 그치? 지금 거문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국과 손을 잡을 상황은 아니고 프랑스하고 독일과 손을 잡습니다. 즉 그래서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 3국이 힘을 모아가지고 일본이 요동반도를 가져가는 것을 막아냅니다. 네, 일본이 요동반도를 가져가는 것을 막아내요. 그러한 것이 이제 삼국간섭이고요. 그래서 일본은 그냥 배상금을 받고 랴오동반도는 반환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랴오동반도에 있던 다롄과 러순이라는 도시를 러시아가 조차를 해서 가져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러시아가 즉 일본은 요동반도 전체를 뺏겨버렸는데 요동반도에서 가장 중요했던 두 도시를 러시아가 자기네들이 돈 주고 빌려가 버린 거야. 이러니 일본은 이제 이 다음 목표가 누구겠어? 그렇지, 러시아지. 그래서 몇 년 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번 끊을게요.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